1944년 10월 24일 오전 8시 57분, 데이비드 맥캠벨 사령관은 미국 함선 애식3의 비행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료 게이지가 골반이 비어있는 것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는 21의 걱추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15 항공단을 지휘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60대 일본 항공기가 미국 함대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맥캠벨에게는 아마도 90분 정도의 연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표준 규리상으로는 완전한 공격 편대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F6F5 헬켓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무관이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 무관은 맥캠벨이 골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캠벨은 레이더 상의 비행 물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폭격기들이 항공모함에 도달한다면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브렛 앤 휘트니 R2800 엔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엔진은 200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그 항공기에는 6.50 구경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연료 탱크의 상태로는 그가 이륙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로이 러싱 서이가 그의 편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헬켓은 2대였습니다. 그들은 60대의 일본 항공기와 맞섰습니다. 승산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1942년 6월 무렵 태평양 상공은 일본의 것이었습니다. 미쓰비시의 6M0는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도 선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이점이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근접 공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함선 렉싱턴함이 침몰했습니다. 216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함선 요크타운함이 침몰했습니다. 141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함선 와스프함이 침몰했습니다. 153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맥캠벨은 갑판에서 와스프함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착함 신호 장고였습니다. 그는 그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93명의 동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태평양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미국 조종사들이 일본의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턴앤번 전략을 의미했습니다. 수평 근접 공중전과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제로는 그 싸움에서 매번 승리했습니다. 제로의 날개 하중은 제곱피트당 23.9 파운드였습니다. F4F 와일드캣의 날개 하중은 제곱피트당 30.1 파운드였습니다. 이것은 선회 전투에서 제로가 와일드캣의 선회 반경 안쪽에서 비행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로는 그 다음 와일드캣의 후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제로는 20mm 기관포탄을 조종석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1942년 중반 무렵 태평양의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2대1의 격추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투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제로 조종사들은 미국 전투기들을 칠면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투기들을 쉬운 표적으로 여겼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 조종사 사부로 사카이는 미국 조종사들이 자신들을 향해 곧장 날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선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종사들이 선회를 마치기 전에 격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펜사콜라에서 가르치는 전술교리는 적극적인 추격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적에게 접근하고 적과 함께 선회하며 적보다 우세하게 비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미국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더 오래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펜사콜라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접근 방식을 원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강하 공격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고고도에서 적에게 급강하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격한 후 다시 고도로 상승하여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화려한 기동은 없었습니다. 공중 발레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순수한 물리학에 의존했습니다. 고도는 에너지와 같았습니다. 에너지는 속도와 같았습니다. 속도는 결국 생존과 같았습니다. 펜사콜라의 고관들은 이 전술을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로 조종사들은 1944년 6월 19일 이후에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1944년 3월 맥캠벨 사령관은 샌디에이고 해군 항공기지에서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맥캠벨 사령관은 제15 항공단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제15 전투 비행대대, 제15 폭격 비행대대, 그리고 제15 내기약 비행대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1흔세대의 항공기와 3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맥캠벨은 자신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브리핑실에 모았습니다. 그는 분필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이 싸우도록 교육받은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로를 쫓는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이 적의 후방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턴앤번 근접 공중전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그 원들 위에 커다란 X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방식으로는 제로와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제로가 자신들보다 선회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제로의 방식대로 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직선을 그렸습니다. 그 선에는 아래를 가리키는 하살표와 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하살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다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고도 위를 유지하고 급강하 공격을 수행하며 수직으로 이탈하고 다시 상승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이 러싱 중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교관들이 그러한 전술을 원시인 전술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급강하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캠벨은 교관들은 제로에게 사격당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맥캠벨은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F6F 헬케이 제로보다 빠르게 급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케인 또한 300노트 이상의 속도에서는 제로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헬케는 더 많은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케는 6.509경 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제로는 2개의 10mm 기관포와 2개의 7.7mm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로가 오직 선회 능력만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로와 함께 선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25,000 피트에서 3만 피트 사이를 비행하며 고도 위를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일본 공격 편대는 보통 18,000 피트에서 22,000 피트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위쪽으로 위치한 다음 급강하하고 사격하고 상승하여 적이 강한 영역을 피할 것이었습니다. 한 조종사는 고위 장교들이 이것을 치고 빠지기라고 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맞서 싸우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맥캠벨의 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위 장교들은 그들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지만 자신은 그렇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맞서 싸우는 것은 사후 운장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전술이 그들을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본능이 될 때까지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치 전 모든 훈련 비행은 무맨 줌을 연습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었습니다. 선의 교전은 전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술은 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붐앤 줌이라고 불렸습니다. 붐은 급강하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줌은 해피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이 전술은 9세대 교관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9세대 교관들은 전투기 조종사가 적과 직접 교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용기를 보여주고 근접 공중전을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캠벨은 그러한 용기가 종종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국기가 높인 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조종사들은 급강하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 무렵에는 그것이 구식이고 원시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근접 공중전을 할 수 없는 조종사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투기 에이스들은 선회하며 싸운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동하며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로를 상대로 그러한 방식을 시도했던 진정한 전투기 에이스들은 종종 사망했습니다. 맥캠벨은 차이덤들을 계산했습니다. 헬켓은 완전 적재 102,500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로는 6,000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선해 능력에서는 제로가 승리했습니다.
급강하에서는 물리학이 승리했습니다. 더욱이 물리학은 헬케에게 유리했습니다. 헬케은 구조적 손상 없이 450노트의 속도로 급강하할 수 있었습니다. 제로의 조종면 운 350노트의 속도에서 경직되었습니다. 주종사들은 그 속도 이상에서는 급강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헬케는 전투 출력 10분당 3000피트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제로의 상승률은 2만 피트 이상에서는 분당 150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직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붐 앤 줌이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종사들을 살려주었습니다. 1944년 6월 19일 필리핀해의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오전 7시 40분 레이더는 69대의 일본 항공기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제오 18 기동 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맥켄벨은 A-63 갑판에서 12대의 F-6 F 헬켓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25,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들 아래에서는 일본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코스카디사와이, 주디 폭격기들은 제로의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8,000피트 고도로 접근했습니다. 맥켄벨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제15 항공단에게 고도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선회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의 상공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편대의 좌측 측면에 주디 폭격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좌측에 있는 폭격기를 막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편대원들에게 자신의 급강하를 엄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뒤집힌 자세로 기체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종관을 뒤로 당겼습니다. 헬케이 급강하했습니다. 헬케는 400노트, 그 다음 450노트, 그리고 500노트로 급강하했습니다. 그의 조준공 안에서 주디 폭격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1200피트의 간격에서 맥켄벨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6회M2 브라우닝 509경 기관총 6청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들은 분당 4,800발의 요랍 사격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관탄이 주디 폭격기의 날개 부리에 박혔습니다. 폭격기는 폭발했습니다. 맥켄벨은 화염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파편들이 그의 앞유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세게 뒤로 당겼습니다. 욱지 포스가 그를 좌석에 강하게 눌러붙였습니다. 헬켓이 상승했습니다. 헬켓은 500노트에서 300노트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고도를 얻기 위해 속도를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27,000피트 상공에서 그는 수평 비행을 했습니다. 그의 아래에서 일본 편대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평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단 한 대의 일본 항공기도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제로는 300노트 이상의 속도로 상승하는 헬켓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맥켄벨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공격 비행을 하되 저고도에 머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급강하를 위해 기체를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로 한 대가 그가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로는 정면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선회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실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면 편향 사격이 포함되었습니다. 접근 속도는 700노트였습니다. 맥켄벨은 3초간 사격했습니다. 제로 엔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전투기는 왼쪽으로 급선회하며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했습니다. 맥켄벨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35분 동안 제15 항공단은 이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급강하하고 사격하고 상승하며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공격이 끝났을 때 맥켄벨은 개인적으로 7대의 일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여기에는 5대의 주디 폭격기와 2대의 제로가 포함되었습니다. 제15 항공단은 총 68대의 격추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측 손실은 헬켓 한 대였습니다. 조종사는 구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맥켄벨은 두 번째 출격을 했습니다. 그는 괌 상공에서 제로 2대를 추가로 격추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9대의 격추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에이스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해군은 이 전투를 위대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것을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373대 일본 항공기 중 243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의 적 또한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맥캠벨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24일 오전 8시 57분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레이테만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었습니다. 미국 함선 에식스함은 필리핀 동쪽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에식스함은 레이테 침공을 위한 공중 어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투정보센터 레이더가 불을 밝혔습니다. 전투정보센터 장교가 적의 공습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습은 285도 방위에서 45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이상의 항공기가 포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를로스 위버 함장은 인터콤을 잡았습니다. 그는 가용한 모든 전투기의 발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에식스함의 비행갑판은 혼잡했습니다. 항공기들은 이전 공중 전투 초기 임무를 마치고 재급유 및 재무장 중이었습니다. 오직 7대의 헬케만이 즉시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맥캠벨은 이미 민스 세 번째의 조종석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조종한 세 번째 F-6F 기체였습니다. 기체 번호는 7143번이었습니다. 그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주 연료 탱크는 일반 정도 차 있었습니다. 이는 250벨런 대신 150벨런이었습니다. 갑판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재급유를 마칠 시간이 없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캠벨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른 6대의 항공기 시동을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맥캠벨은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에게는 150갤런의 연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F-6F는 순항 출력에서 보통 시간당 60갤런을 소모했습니다. 전투 시에는 시간당 95갤런을 소모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90분 정도의 비행 연료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편대는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표준 절차는 완전한 공격 편대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최소한 20대의 전투기를 뜻했습니다. 맥캠벨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밀어 올렸습니다. R2800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소위로이 러싱이 그의 헬켓을 타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전으로 러싱은 5대의 항공기가 더 이륙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맥캠벨은 그들을 폭격기 뒤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들과 교전할 것이었습니다. 러싱은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5대 헬케은 20대의 일본군 폭격기를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맥캠벨과 러싱은 40대의 일본군 전투기와 고전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대의 헬케 대 40대의 일본군 항공기였습니다. 승산은 잔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맥캠벨에게는 일본군이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9시 10분 맥캠벨과 러싱은 15,000피트 상공으로 상승했습니다. 구들 아래로 바다는 푸르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에식스함과 기동 부대가 동쪽으로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맥캠벨은 더욱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20,000피트 상공에 아마마일에 걸쳐 일본군 편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수를 세었습니다. 40대에서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카지마키 43 오스카 전투기와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였습니다. 모두 에식스함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맥캠벨은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140벨런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30,000피트까지 상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적기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러싱은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일본군 편대는 꽉 짜인 대형으로 수평 비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2대의 헬켓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25,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28,000피트였습니다. 마침내 30,000피트에 이르렀습니다. 맥캠벨은 수평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러싱은 그의 오른쪽 1000피트 지점에서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아래로 일본군 공격 편대는 계속해서 미군 함대를 향했습니다. 맥캠벨은 전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2대의 전투기만으로는 10,000대의 전투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이점을 가진 2대의 전투기는 10,000대의 전투기를 교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형을 흩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동하게 만들어 연료를 소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미군 전투기들이 도착할 때까지 공격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시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관총을 장전했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마리아나 해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표를 부르면 러싱이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급강하하여 빠르게 사격하고 빠르게 상승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난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러싱은 이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맥캠벨은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헬케의 기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도계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28,000피트를 지나 하강했습니다. 이어서 25,000피트였습니다. 일본군 편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맥캠벨은 오른쪽 측면에서 오스카 전투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자신이 오른쪽에 있는 오스카를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자신 뒤에 있는 제로를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싱은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20,000피트까지 하강했습니다. 일본군은 아직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전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에식스함과 그들의 목표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18,000피트에 도달했습니다. 맥캠벨은 그의 조준경 중앙에 오스카를 맞췄습니다. 거리는 1,500피트였습니다. 이어서 1,000피트였습니다. 그는 발포했습니다. 6.5용 구경탄환들이 오스카 전투기의 동체에 집중되었습니다. 전투기의 날개부리 부분이 폭발했습니다. 연료가 불붙었습니다. 오스카는 뒤집히며 추락했습니다. 러싱의 기관총이 물을 뿜었습니다. 그의 제로 전투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두 대의 적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대는 흩어졌습니다. 맥캠벨은 16,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오지 중력을 경험했습니다. 헬켓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스로텔을 최대 군사 출력으로 밀었습니다. R2800엔진은 공음을 질렀습니다. 헬켓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400노트에서 350노트 그리고 300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제로기 한 대가 그를 향해 돌아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헬켓은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제로기가 사격을 위해 위치를 잡았을 때 맥캠벨은 이미 25,000피트 상공에서 여전히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로기는 희박한 공기 속에서 힘겹게 따라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맥캠벨은 28,0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를 수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료를 확인했으며 120갤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아래에 38대의 일본군 전투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맥캠벨은 그의 오른쪽 2,000피트 지점에서 러싱이 다시 고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러싱은 두 대를 격추했으며 손상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공격을 반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맥캠벨은 기체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다시 급강하였습니다. 다음 90분 동안 맥캠벨과 러싱은 공격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급강하하고 사격한 다음 상승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맥캠벨은 또 다른 제로를 파괴했습니다. 러싱은 오스카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은 대형을 흐트렸습니다. 그들은 헬케들을 만나기 위해 상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000피트 상공에서 제로기의 상승 속도는 분당 1,000피트로 떨어졌습니다. 대조적으로 헬켓의 전투 출력 상승 속도는 분당 3,000피트였습니다. 일본군은 수직 전투에 대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공격에서 또 다른 제로가 파괴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격에서 한 오스카가 맥캠벨이 급강하에서 빠져나올 때 그와 함께 선회하려다 실수했습니다. 맥캠벨은 그와 함께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승했습니다. 오스카는 따라가려다 실속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날개를 덜구며 추락했습니다. 맥캠벨은 기체를 뒤집어 다시 급강하였고 이에서 오스카를 사격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격에서 맥캠벨의 조준경에 또 다른 제로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발포했습니다. 제로기의 캐노피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기는 벽면 스핀에 빠졌습니다. 러싱은 무전으로 4대를 격추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맥캠벨에게 몇 대를 격추했는지 물었습니다. 맥캠벨은 6대를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러싱은 자신의 기록을 깰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맥캠벨은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고 45갤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기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공격을 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본군 편대의 대부분은 흩어졌습니다. 일부 적기들은 마닐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적기들은 재편성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미합 중국 애식사함을 향하는 적기는 없었습니다. 임무 완수였습니다. 하지만 여수대 정도 되는 한 무리의 전투기들이 여전히 미군 함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맥캠벨은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연료가 바닥났고 마지막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이 공격을 성공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싱은 그와 함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7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맥캠벨은 남은 그룹을 이끌던 제로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제로 조종사는 그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급격히 오른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맥캠벨은 선회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물을 리드했습니다. 그는 제로기가 있을 곳에 사격했습니다. 제로기는 총탄 세례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날개는 접히고 꼬리 부분은 분리되었습니다. 항공기는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95번째 격추였습니다. 러싱은 또 다른 오스카를 격추하여 총 5대를 기록했다고 알렸습니다. 맥캠벨은 급강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상승했습니다. 그의 연료 게이지는 30갤런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바닥난 연료와 이지만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8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맥캠벨의 목표는 마닐라로 탈출하려던 오스카였습니다. 그는 급강하였습니다. 오스카 조종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급강하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결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급강하하는 헬케흔, 급강하하는 오스카보다 더 빨랐습니다. 맥캠벨은 800피트까지 접근하여 발포했습니다. 오스카의 고리 부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기는 추락했습니다. 그것은 8번째 격추였습니다. 러싱은 또 다른 제로를 격추하여 총 6대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맥캠벨의 연료 게이지는 20갤런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한 무리의 일본군 전투기들이 재편성 중이었습니다. 4대의 제로기가 함대를 향해 대형을 이루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맥캠벨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9번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급강하였습니다. 선두 제로는 그가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맥캠벨은 1000피트에서 발포했습니다. 제로기는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9번째 격추였습니다. 그는 급강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헬케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엔진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10갤런, 어쩌면 그보다 적은 양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무겐기를 눌렀습니다. 그는 러싱에게 연료가 바닥나기 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싱은 확인하며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맥캠벨은 75마일 떨어진 미합 중국 애식스함을 향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R2800 엔진은 당분간은 원활하게 작동했습니다. 50마일 지점에서 엔진은 굴럭거리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다시 굴럭거렸습니다. 40마일 지점에서 맥캠벨은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30마일 지점에서 엔진은 헛기침을 하며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그는 애식스함에 무전하여 자신을 맥캠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 연료 상황을 보고하고 즉시 착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애식스함은 맥캠벨에게 갑판이 혼잡하므로 미합 중국 랭글리함으로 해항하라고 응답했습니다. 경항공모함 미합 중국 랭글리함은 애식스함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항진 중이었습니다. 맥캠벨은 랭글리함을 향해 기체를 기울였습니다. 엔진은 다시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거칠게 작동했습니다. 그는 랭글리함에 무전하여 자신을 밝히고 비상 연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곧장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랭글리함은 갑판이 비어 있다고 확인하며 그의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5마일 지점에서 엔진은 중기화 기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마일 지점에서 맥캠벨은 착륙 장치를 내렸고 유압 장치가 삐걱거렸습니다. 1마일 지점에서 그는 테일훅을 내렸습니다. 랭글리함의 비행갑판이 그의 전방 시야에 커졌습니다. 맥캠벨은 중앙선에 맞췄습니다. 그는 동력을 끊었습니다. 헬켓은 떨어졌습니다. 테일훅이 3번째 와이어를 걸었습니다. 헬켓은 급정지했습니다.
맥캠벨은 앞으로 지상할 줄을 시도했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는 완전히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갑판 승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헬켓을 수동으로 착륙구역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러싱은 30초 뒤에 착륙했으며 그 역시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맥캠벨은 조종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갑판장은 맥캠벨의 기관총을 확인했습니다. 갑판장은 맥캠벨의 우연 외측 기관총에 단두 발만이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두 발만 남아있었습니다. 맥캠벨은 자신의 헬켓을 보았고 17개의 총알 구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동체와 격추 표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전 임무에서 21개의 일본 국기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판장은 이미 9개의 표식을 더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전투 5달 만에 총 30대의 확인된 격추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합 중국 해군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10월 24일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록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이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물리학이 화려한 비행수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원시적인 급강하 기술이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은 이 전투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사후 보고서는 미군 전투기들이 더 이상 선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고도에서 급강하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전투기들은 이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전투의 수직적 차원을 장악하고 일본군에게 방어적인 전투를 강요했다고 구른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로센의 우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군의 전술 구리는 변화했습니다. 공격적인 추격을 가르치던 낡은 펜사콜라 고관들은 전투 베테랑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베테랑들은 에너지 관리를 가르쳤습니다. 무멘줌은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은 맥캠벨의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급강하하여 사격하고 상승한 다음 이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제로센과 선회전을 하지 않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고도를 장악하고 전투를 통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1945년경에는 태평양의 미국 조종사들이 일본 항공기에 대해 19대 1의 격추율을 기록했습니다. F-6F 헬켓 단독으로 적기어 1216대를 격추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19대 1의 우세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맥캠벨은 1944년 11월 14일에 마지막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34기의 확정 격추를 기록하며 해군 최고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1945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1월 10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명예훈장 훈기에는 그의 눈부신 용맹과 대담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공군의 맞선 전투에서 공군 제15비행단의 사령관으로서 그의 리더십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맥캠벨은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한 번의 교전에서 직접 적기 7대를 파괴했습니다. 이 작전은 수적으로 우세한 공격 부대를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대규모 함대 전투 중 맥캠벨 사령관은 단 한 대의 다른 비행기 지원을 받아 적 항공기 60대 편대를 요격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미군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공군력에 맞서 탁월한 기술로 과감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항공기 9대를 격추하고 적 부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항공기들은 함대에 도달하기 전에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캠벨은 또한 해군 십자훈장, 운송훈장, 그리고 수훈비행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공로훈장과 에어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쟁 후 맥캠벨은 계속 복무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해군을 자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중에 미국 군함봉옴 리차드를 지휘했습니다. 맥캠벨은 또한 합참본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는 1964년에 대위 계급으로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맥캠벨은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록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비행기와 적절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바로 맥켄벨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어떤 인터뷰보다도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어느 날 미국 해군은 그의 이름을 따서 전술을 명명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여전히 그의 교전 사례를 연구합니다. 답권으로도 알려진 해군 전투기 무기 학교는 맥켄벨의 10월 24일 임무를 에너지 관리의 사례 연구로 활용합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는 맥켄벨의 표식이 그려진 F-6F 헬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 동체에는 일본군 격추 34개 깃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펜사콜라에 있는 국립해군 항공박물관은 세 번째 민실을 명예로운 장소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2002년에 알레버 급의 구축함인 미국 군함 맥켄벨을 취역했습니다. 맥켄벨은 1996년 6월 30일에 8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 리베라 비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알링턴 국립묘지 지뢰구역 144의 부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데이비드 맥켄벨 대위 미국 해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제2차 세계대전 복무와 명예훈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새겨진 날짜는 1910년 2월 16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의 34기 격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의 기록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맥켄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원시적인 급강하 공격이나 구식 속임수라고 조롱했던 그 전술은 현대 전투기 전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부맨줌은 한국에서 빠른 기동 전술로 발전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에너지 기동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는 현대 기본 전투 기동에서 수직 시저스와 하이요요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은 맥켄벨이 1944년 10월 24일에 증명한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도를 통제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며 전투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화려한 비행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맥켄벨은 누구보다 물리학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임무에서 9기를 격추했습니다. 단약은 단두 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착륙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을 영원히 바꾼 전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역사의 그림자에서 잊혀진 영웅들을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조종사, 해군,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댓글을 남겨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맥켄벨 사령관과 로이 러싱 소위가 잊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이를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